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을 또 앞에 두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만 좀 안정화되면 더 기분 좋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벌써 이제 연말에 근접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21년 어떻게 될까, 2021년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져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10월 말에 경제전망책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고를 거의 다 집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내년 경제를 들여다볼 때 특히 국가의 정책 운용 방향, 예산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어떻게 기획했고, 그리고 그 예산안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취업이나 나의 진로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지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2021년 재정정책과 국가 운영 방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입니다. 9월 초죠.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할 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부총리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밑줄이죠. 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 두 번째, 내년 예산안은 경기 회복 견인 예산, 경기 회복. 두 번째, 한국판 뉴딜 물고 트는 예산. 두 번째, 세 번째는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 같은데요.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2021년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어떤 재정정책이 투입되는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재정정책 컨셉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게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청년들, 특히 35세 이하 청년 여러분들은 진로와 또 취업 준비 관점에서 어떤 나에게 주는 지원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슈퍼 예산안, 슈퍼 예산안이라기보다는 초슈퍼 예산안이라는 언론상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상에서는 초슈퍼 예산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걸 경제학 교과서상에는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하죠. 확장적 재정정책.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계획한, 빨간색이죠, 이 예산안에 담긴 5개년 재정운용 계획상에는 2021년 예산안을 555.8조 원, 역시 사상 최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늘상 사상 최대니까 사상 최대라는 말, 이 규모 자체가 크다는 말은 크게 이렇게 크게 흔들릴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증가율을 봐야죠.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좋겠죠. 작년 예산이 512조 원이었다면 2021년 예산이 555.8조 원이니까 대략 43조 이상의 차이네요. 이 43조 이상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면요. 여러분,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였죠. 그러면 2019년의 GDP는 2018년의 GDP보다 2% 늘어난 거겠죠. 그 2% 늘어난 GDP 규모가 40조 원이 안 됩니다.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약 20, 30조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질 GDP가 2,000조 원이 안 되니까, 그죠? 2% 늘었다는 것은 40조 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확장적 재정 지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보다 이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산안 규모로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예산이다라는 표현은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작년보다 많았으니까. 그죠? 줄어든 적이 있나요? 다만 이 증가세를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의 기울기랑 2018년 이후의 기울기랑 달라졌죠? 기울기가 달라졌죠? 예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게 확장적 재정 지출이라는 표현인 거죠. 예산안의 규모는 원래 커진다 이거예요. 원래 커지는 거 가지고 최대 폭이다 뭐 이렇게, 그럼 내년 되면 또 최대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원래 최대인 거고요. 그렇다 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인데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재정 지출이 증가한 폭을 보시면 뭐 2%, 3%, 많았을 때 5.7%, 대략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인 증가율이. 근데 2018년 들어서 재정 지출을 7% 늘리고 2019년 9.5% 늘리고 이 9%대, 8, 9%대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큰 확장적 재정 지출이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부 예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출되고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논의의 타겟이 되는 그 주제가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에 이 부채 경제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이 예산안이 나오면서 더 심각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그냥 빵집을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빵집에서 지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충격이 정말 심각하고요. 어떻게 이 경제적인 복구를 할까, 지원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정부 입장에서도 또 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 빵집이 어떨 때 부도로 연결될까요? 어떨 때 폐업으로 연결될까요?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을 텐데,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클 때,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 그러니까 매출은 없는데 문 자꾸 닫고 하니까, 손님도 안 돌아다니니까, 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니까 매출은 없는데 임차료 나가죠, 뭐 가게비, 뭐 운영비 나가죠, 재료값 나가죠. 이런 매출은 없는데 비용이 계속 나갈 때, 이럴 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장기간 지속될 때 기존에 대출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 대출마저 못 갚을 때 폐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의 재정 계획을 보면 2021년이죠. 세입, 총수입입니다. 총수입.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세입이 483조 원인데 지출은 555.8조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거죠. 적자 재정. 이게 적자 재정입니다. 물론 2020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2019년 예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2020년부터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 세입보다 많았어요. 세출이 세입보다 많게 계획이 됐던 거예요. 원래부터. 2020년 계획안부터. 그랬는데 2021년에는 이게 더 커졌다. 그래서 또 세입의 증가율은 0.3%. 세입은 거의 안 늘어요. 21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전망인 것 뿐인데 이게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더 이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단정 짓기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세입이 0.3% 늘 것 같다. 그런데 세출은 8.5% 는다. 이게 정부의 예산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부터 마이너스 재정인 거죠.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경제 충격으로부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방역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대응책들을 깔기 위해서 이런 확장적 재정 지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건 재정 건전성인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선택한 게 뭐다? 성장이냐 재정 건전성이냐? 예? 코로나19로부터의 극복, 경제 회복이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지금은 경제 회복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판단은 맞았다라고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로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재정 수지입니다. 수지는 그러니까 세입이 맞냐 세출이 맞냐, 이 무역 수지, 경상 수지처럼 재정 수지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그 재정 수지에는 크게 관리 재정 수지와 통합 재정 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지에는 통합 재정 수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것이 재정 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통합 재정 수지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회보장성 기금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자, 이런 종류의 사회보장성 기금들은 지금 모금이 됐지만 언제 쓰일 거예요? 미래에 쓰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쓰일 성격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통합재정수지로 보나 관리재정수지로 보나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인데, 그죠?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폭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통합재정수지로 봐도 마이너스 폭이 커지죠. 이 세모 표시가 마이너스입니다.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세모로 하고 있다라는 걸 경할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폭이 커져요. GDP 대비해서 봐도 커져요. 국가 채무도 커지는데 GDP 대비 국가 채무도 커져요. 이걸 좀 그래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커져요. 그래서 2021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커집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문제일 수 있겠죠.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비중,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는 정체되어 있는데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디폴트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언제 위기가 오느냐, 그것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관리재정수지, 관리수지 같은 경우 결국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5.8로 레벨 다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도 꾸준히 늘어나서 GDP 대비 비중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빚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냐면 엊그저께도 WHO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가 마지막 전염병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전염병이 돌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그 밖에 경제 충격이 올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금융위기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충격, 대내적인 충격들이 얼마든지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가면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디에 쓸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장적 재정 지출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국가 소위 빚에 의존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써야 된다. 이해가시죠? 제 논리의 핵심이 잘 써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자주 들은 그 비유가 부모님이 아이한테 용돈을 줘요. 저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용돈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용돈을 늘려주셨어요. 그럼 아이가 더 똑똑해집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용돈 규모만 갖고
아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나요? 아이가 그 용돈을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락실 가서 쓰고 제가 불량식품 사 먹는 데 쓰면 아이는 더 악화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든.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을 위협시켜 가면서까지 확장적 재정 지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디에 쓸지를 고민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수를 고려한 세출이 돼야 된다. 한 단위 예산이 쓰일 때 그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져서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출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출을 집행해야 된다.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디에 쓸지가 분야별 증감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2가지 부문에 걸친 예산 지출 부문이 있습니다. 12가지예요. 12가지를 쪼갭니다. 쪼개면 그 중에서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가 경제부문 예산이에요. 경제부문. 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중소에너지 6번째. 산업중소에너지가 말 그대로 경제부문이고요. 또 2번째 R&D, 3번째 SOC. 이 3가지가 협의의 경제부문 예산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농림수산식품도 경제부문 예산으로 넣기도 하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환경부문도 경제부문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협의든 광이든 간에 환경, R&D, 산업중소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이 분야에 걸친 증가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평균 증가율이 아까 8.5% 증가한다고 했었죠. 8.5% 증가 속도보다 더 높은 부분이 주로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죠. 특히 산업중소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많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눈에 띄죠. 그래도 경제 부문에 많이 투입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큰 그림에서는 안도가 됩니다. 안도가 됩니다. 다만 여전히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려는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제가 부인하기보다는 이렇게 빚져서 재정 지출을 준비했을 때는 이 복지 부문은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돌아오는 세수가 작거든요. 근데 산업중소에너지, R&D, SOC 같은 경우는 재정 승수라고 합니다. 재정을 투입했을 때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바람직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철학에 따라서 그 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존중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2021년 예산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 중점 프로젝트가 무엇일까? 제가 이 내용들은 2021년 예산안은 제 블로그에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링크와 함께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다 더 상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다뤄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예산안에서 강조하는 10대 중점 프로젝트는 역시 1번 한국판 뉴딜입니다. 두 번째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킨다 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원래 2020년 7월 중에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못 실시해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고용장려금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상세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실업자분들, 여러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한 6개월 정도 장려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좀 상세히 보시고 내가 어떤 걸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혁신도시, 지역
소멸 대응 이런 예산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뉴딜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데 또 많은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미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K방역,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염병 위협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에 K방역이라든가 자연재해 예방 이런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 이 전체 10대 중점 프로젝트 중에 한국판 뉴딜 이거를 떼어놓고 더 크게 확장하면 이렇게 되죠.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런 영역에 걸쳐 많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 R&D 자금을 투입해서 이 뭐 수소 충전 인프라를 더 고도화한다든가 더 많은 통신 인프라와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더 구축 확대 보급한다든가 중소기업들의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디지털리 진원하는 거죠. 이런 여러 영역 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전기차 혹은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많이 확대 편성하고 장기화한다든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얼만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디지털 혹은 그린 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로그에 이 파일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더 상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